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구려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표지 페이지를 잠깐만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한강 유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강 유역. 왜 이렇게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은 일단 먼저 한강을 차지하면 땅에서 큰 강이 바다로 흐르잖아요. 우리 지금도 서울에서 인천으로 흐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다까지 나아가는 물길이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우선 중국이나 바다로 나아가기에 정말 유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강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많이 탐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쪽 땅에 각국의 그냥 생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군사시설이 남아있다는 걸 보았을 때 이 한강 유역을 두고 세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다투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강을 가면은 고구려도 볼 수 있고 백제도 볼 수 있고 신라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목을 보는 게 좋아요. 고구려가 어디의 무엇으로 성장하다?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하다. 지금 한반도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동북아시아래요. 아시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아시아 중에서 동쪽 하면 보통은 한중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이라 하면 약간 중국, 러시아, 몽골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 중에 겹치는 쪽이 약간 중국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우리나라 북쪽인 만주 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라는 거를 이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목표도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체제 정비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영토 확정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보고 시작하면 되겠고요. 자, 체제 정비, 영토 확장 보겠습니다. 우리 삼국시대부터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냐면요. 먼저 삼국 간 연대기라고 쓸게요. 연대기. 일단 고구려가 있겠고요. 백제가 있겠고요. 신라가 있어요. 이들이 쭉 연대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은 고구려랑 백제가 이어지기도 하고 백제랑 신라가 이어지기도 하고 고구려랑 백제의 나쁜 사이를 신라와 백제의 연합을 통해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고구려를 배운다고 꼭 고구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시 백제와 신라는 어땠는가까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왕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까지는 인물이 거의 안 나왔어요. 뭐 기껏해야 뭐 환웅이나 위만이나 단군왕검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왕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왕별로 업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업적을 알 때에도 지금 이 왕이 즉위한 시대에 백제랑 신라는 어땠고 중국은 어땠는가 이렇게 전체적인 뭔가 그 시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당시 중국이 이랬고 신라가 이랬고 백제가 이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 시대상과 연결지어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한 페이지가 있으면 문단을 나누었어요. 뭐 환경, 정치, 사회, 문화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왕별로 나누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태조왕, 여기까지는 고국 천왕,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그냥 그 과정이고요. 여기 이제 또 미천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국 원왕까지를 우리 이 고구려의 성장과 체제 정비라는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까지 배웠던 고구려의 상황 생각해 볼까요? 고구려.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죠? 왕은 있었고, 군장은 강했고, 행사는 뭐가 있었죠? 동맹. 그리고 척박해서 주변의 옥저나 동해나 부여를 살살 털고 살았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랬던 상황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전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나요? 졸본 기억나시나요? 졸본이란 곳에 있는 그 이상한 이제 이렇게 생긴 온해산성도 보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숲을 있고 갑자기 절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마 산다 했잖아요. 그 졸본에서 지금 도읍을 옮긴대요. 도읍을 옮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천도라고 합니다. 옮길 천에 도읍도에서 천도예요. 앞으로는 천도라고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 내용이 무엇이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먼저 물자가 풍부하대요.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하대요. 이 두 가지가 국내성의 특징이에요. 우리 옛날에 나왔던 지도를 볼까요? 자, 원래 여기에 졸본이 있었고 지금 국내성은 여기 있네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기 때문에 강 근처라서 국내성은 방금처럼 물자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했다라는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압록강 중류. 그에 따라서 이전까지랑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성장하였고, 정복하여 성장한다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뭔가 삥 뜯어서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 어쨌든 국가의 성립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평야지대로 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직까지 고구려는 되게 험준한 선이었습니다. 험준. 적박.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삥 뜯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삥 뜯을 사람들이 있는 땅 자체를 얻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평야로 진출을 합니다. 농사 먹거리 위한 거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왕이 나옵니다. 왕. 첫 번째로 나오는 왕은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지금 고구려가 이쯤 있다고 칩시다. 옥저는 어디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요동은 어디일까요? 이렇게를 기준으로 요서랑 요동과 요서로 나뉘는데요. 요동으로도 진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태조는 주로 위쪽, 그 옆쪽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옥저를 정복했고 요동으로의 진출을 꽤 했다. 진출을 했다가 아니라 꽤 했다라는 거니까 시도를 해서 성공할 뻔했지만 성공하진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고국천으로 넘어가요. 우리 아직까지는 이전에 배웠던 그 국왕과 이런저런 부족이 연맹한 상태에서 크게 성장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 나중에 고국원왕도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세요.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무엇을 했냐? 수도와 지방을 5부로 나누었대요. 원래 하나의 덩어리던 땅을 5개의 부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제 체제 정비가 되었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상이 없다고 칩시다. 원래 책상이 없으면은 반에 막 바닥에 앉는 놈도 있고 서 있는 놈도 있고 몇 명은 뭉쳐 있고 몇 명은 혼자 있고 이렇게 난잡할 텐데요. 그걸 선생님이 책상 이렇게 놓으면서 자, 여기가 1분단, 여기가 2분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국가의 교실의 체제가 정비되겠죠. 이제 이 친구들은 1분단이라는 모임이 생기는 거고 이 친구들도 2분단이라는 모임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정비가 된다, 체계적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로 나누었대요. 수도도 5부, 지방도 5부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나라의 체제를 정비했다, 구체화시켰다, 덩어리를 쪼개었다 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 이제 각 분단마다 대표자를 두었나 봐요. 대표자 한 명씩을 두어서 얘로 하여금 이 분단 전체를 좀 통솔하게 만든 거죠. 그게 왜냐면 지금 여기에 관리를 파견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관리를 파견. 우리 앞으로도 쭉 나오는데요. 이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말이 지방관이 지방에 파견된 관리예요.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거는 국가 왕의 명령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역사부장이 없었다면은 각 반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공지를 해야 하는데 정말 귀찮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그렇게는 공지하지 않겠어요. 근데 역사부장이 있기 때문에 가령 방송으로 역사부장 다 지금 병실로 오세요 라고 방송을 하면 다 오겠죠. 그럼 얘네한테만 제가 말을 하면은 걔네가 각 반 친구들 30명에게 모두 소식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방관입니다. 지방관이 각각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전달하는 내가 보낸 놈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이런 권력을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지방관을 파견했고 그래서 지방관으로 하여금 행정과 군사 두 가지를 하게 하였다. 우리 나중에 나라가 더 발전해서 고려쯤 되면은 행정하는 놈 따로 있고 군사하는 놈이 따로 있어요. 점차 분화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선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한 선생님이 국영수 사과를 다 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머리가 크니까 이제 국어 선생님 따로 계시고 영어 선생님 따로 계시고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성장한다는 건 결국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까지 가면 아예 한 과목도 막 단원별로 다른 사람이 가르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장을 합시다. 성장.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본 것이 지금 거국천왕이 행정적인 제도를 정비한 거인데요. 행정.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진대법이에요. 진대법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뭐냐면 대출제도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제가 있고 아래에 각 반 부장들이 있죠. 그리고 아래에 30명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바쁘니까 얘네만 관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되게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역사 공부를 너무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얘네까지만 딱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얘는 결국 누구에게 운명이 달려있습니까? 얘네한테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더 큰 사람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역사부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야, 너 학습지 제출할 거면 나한테 내고 10,000원 내라. 내가 제출해드릴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학습지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학습지를 안 내면 도장 모으겠습니까? 모으지 못하겠죠? 그럼 간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모든 건 다 역사부장의 행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더 이상 얘네가 아닌 제가 직접 니네를 관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청렴 결백하고 멋진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삥 뜯지 않고 공정하게 도장을 찍어주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두의 학습지를 직접 보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더 이상은 학습지를 내기 위해 많은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진대법인데요. 사람들이 빈민들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먹을 걸 빌리려면 지금 갈 곳이 귀족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주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 이만큼 줄 테니까 나중에 이만큼으로 갚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이라면 나 안 빌려 하겠지만 이때는 당장 이만큼을 빌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또는 내 아들 또는 딸 가족들이 죽기 때문에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걸 갚아야 되는데요. 이걸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 고조선 생각해 볼까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가 된다. 기억나시죠? 결국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니가 안 갚았으니까 나한테 미친 거다. 도둑이 되어서 노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많아야 국가 힘이 강해지는데 귀족들이 자꾸 자신을 사사로운 인력인 노비만 늘어나고 국가의 힘인 백성들은 줄어들어요. 그럼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왕이 직접 곡식을 이만큼 나눠주고 이만큼 받는 걸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진대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직접 배고픈 사람들에게 곡식을 약간 합리적인 이율로 나누어진 것이 진대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래에 있는 사료가 바로 진대법 사료인데요. 진대법 봅시다.
고국 천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고국 천왕이 누구한테 주느냐? 호라비, 과부. 호라비는 아내가 없는 아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아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 등등 굉장히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힘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약자에게 무엇을 하느냐? 구제를 합니다. 어떻게? 3월부터 7월까지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기 전이겠죠. 먹을 게 부족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관청의 곡식을 대여한다. 관청의 곡식을 대여해줘요. 대여를 해주게 하고 나중에 갚게 합니다. 10월은 또 어떤 시기느냐? 이제 수확을 한 이후에요. 수확. 여러분, 수확이랑 관련된 그 제사 뭐 있었죠? 기억나시죠? 10월의 제사. 생각해보고 하세요. 뭔지 아시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진대법이 관청의 곡식을 대여해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제도이다. 백성을 구제한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다? 귀족에게 빌린 곡식을 갖지 못해 노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라는 거. 지금 누구라고요? 어떤 왕? 고국 천왕. 좋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또 다음 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안정된 왕권을 확립하면서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군장들은 귀족으로 편입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전까지 내용 기억나요? 자, 전 왕이에요. 불만 없죠? 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땠어요? 부여, 고구려. 부여, 고구려. 어땠어요? 왕이 있으면은 나도 부족 중에 하나고 얘도 부족 중에 하나고 얘도 하나고 하니까 모두 권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점점 왕권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족장들이 내 주변에서 이렇게 깝치고 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부족장이냐? 니네 그냥 내 신하다. 나는 왕이니까 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전까지는 내 옆에 있던 애들을 내 아래로 모두 내립니다. 나는 왕이야. 왕이고 니네는 내 아래에 있는 애들이다. 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끼리도 우리 이전에 그 사출도는 어떤 큰 데는 100집이 살고 어떤 데는 수십 집이 살아서 규모 차이가 있다 했죠. 이제는 그냥 모두 똑같은 귀족들이에요. 서로 차이가 없어요. 모두 내 아래이고 모두 내 신하이다. 그리고 니네끼리 똑같다라는 걸로 내립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부족적이던 오부를 우리 옛날에 부여도 고구려도 다 5부족이 연맹한 나라였잖아요. 그 부족이던 5개의 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는 겁니다. 행정이 아까 뭐랬어요? 나라의 체제라고 했죠. 원래는 각자의 부족이 따로 있는 약간 혈연이 중심이 되었던 부족에서 이제는 그냥 내가 만든 체제 아래에 있는 하나일 뿐이야. 내가 만든 체제야 라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자, 방금 그 기억나시죠? 원래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제일 위는 나다. 원래는 그냥 중심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나가 위에 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봅시다. 안정된 왕권을 확립하면서 기존의 군장들을 귀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있던 애들을 이렇게 내려놨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는 수상의 역할을 맡은 대대로가 있었다. 우리 원래는 왕 아래에 바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상가, 대가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제 왕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이 친구들 사이에 나의 신하인 대대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층 더 멀어지는 거죠. 얘네랑은 이렇게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왕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로 권력이 내려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관리들은 이제 국왕의 의도에 따라서 10여 등급으로 나뉘었어요. 점차 그들 사이에 등급도 나뉘었는데 이걸 만든 것도 결국 왕이다. 즉 왕이 만든 제도에 따라 사람들이 구분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 왕이 나와요. 우리 앞에 나왔던 왕 순서가 어땠죠? 태조왕, 고국천왕, 다음에 지금 미천왕이 나와요. 천천왕이 나오는데요. 미천왕. 이 미천왕은 원래는
떠돌이 약간 떠돌이 승려? 떠돌이 종교인 느낌이었는데요. 어느 날 어떠한 귀족의 도움으로 왕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미천에서 미천왕이에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 외우라고 말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되게 업적이 많은데 미천왕은 업적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에. 업적도 미천해요. 미천왕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낙랑군을 멸망시켰던 업적이 사실 미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늘 어디였지? 그 5반인가 4반인가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 낙랑군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그 지도 보고 한 적이 있어요. 낙랑군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옛날에 고조선 멸망하고 설치해서 다들 도망가고 했던 그거 기억납니까? 4가지 군 설치했다. 9년제 한사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지나간 말로 그 중에 낙랑군만 살아남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낙랑군,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조선에 대한 중국 지배의 흔적이에요. 낙랑군이 있는 한 중국은 어떻게든 한반도에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낙랑군을 지금 이 미천왕이 멸망시켰어요. 낙랑군을 멸망시켰다.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한반도에는 중국 세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 없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주변 지역을 모두 고구려가 복속을 하면서 백제랑 신라까지 세 개의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라고요? 업적이 하나로 미천하지만 그 업적이 미천하진 않은 미천왕입니다. 미천 아시겠습니까? 미천왕. 다음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지금까지는 봐봐요. 옥저 정복하고 요동 진출 꾀하고 지금 낙랑군도 멸망시키고 계속 확장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한번 삐끗합니다. 누구 때? 고국 원왕이에요. 고국 원왕은 원통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고국 원왕. 원통, 고국 원통, 고국 원왕. 원. 고국 원이란 단어에서 원통하다는 느낌을 가져갑시다. 왜 그랬느냐? 이 고국 원왕 때 아주 위아래로 침략을 당합니다. 한반도를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선비족 뭐하는 친구들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린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말 타고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친구들인데요. 그 중국의 유목민족이에요. 이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라는 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빼앗겨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 근데 이 전현이 자기들도 지금 계속 고구려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는 없어요. 중국 안에서도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구려를 이제 자꾸 물고 뜯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고국 원왕 지금 위기를 극복한 거잖아요. 이 전현과 싸웠어요 원래. 그러다가 극복했으면은 저라면 얌전히 있었겠어요. 근데 또 백제랑 또 싸웁니다. 백제랑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사예요. 고국 원왕은 원통하게 죽었어요. 누구에게? 백제에게. 나중에 백제 가면은 이때 죽인 왕이 누군지도 봅시다. 전사. 마이후 훔 누군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먼저 태조왕, 그 다음 고국 천왕, 그 다음 미천왕, 마지막으로 고국 원왕까지 이 한 페이지에서 총 4명의 왕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왕별로 한 업적이 뭔지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